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이정택 원장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는 요즘 워낙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대충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임플란트의 경량은 어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임플란트의 방향은 CT를 이용한 CT 가이드 임플란트가 최신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CT 가이드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 치아 상실의 원인.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지요. 그래서 그러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치아를 많이 상실하게 되는지 그런 원인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진료를 많이 했던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CT 가이드 임플란트 최근의 경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아마 강의도 고혈압에 관한 것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아 상실의 원인을 보죠. 충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가 썩어서 이를 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충치는 대부분 어릴 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릴 때 생긴 충치 때문에 이를 뽑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르신들 연령대 나이대에는 저런 충치 때문에 이를 뽑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치근에 발생한 충치, 입뿌리에도 충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입뿌리에 발생하는 충치는 다음에 보실 치주병, 여러분들 풍치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 풍치랑 관련이 깊은 내용이겠습니다. 풍치는 잇몸뼈 치조골이 없어지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돼서 힘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가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성인에서 주로 치아를 뽑게 되는 원인이 치주병 때문에 많이 뽑게 되죠. 그래서 치아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런 진료를 받는 것이 예방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치주병 때문에 입뿌리가 밖으로 노출돼 있고,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치근에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성인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치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신경이랑 되게 가까운 부위에 있기 때문에 금방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이의 목 부분이라서 이가 갑자기 씹다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치주질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건강한 잇몸은 이렇게 핑크빛, 약간 밝은 핑크빛을 톤을 띠면서, 예, 치아도 깨끗하고 치아 뿌리도 노출되어 있지 않고 치아 사이에 구멍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잇몸의 상태입니다. 조금 많이 틀려 보이지요? 잇몸병이 진행되면,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치조골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뿌리가 노출이 되죠. 입뿌리가 노출이 되고 이 사이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 이가 움직여서 이 사이에 틈도 벌어지고 보기 싫고 발음도 샌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뿌리 쪽의 충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게 되죠. 예, 정상적인 엑스레이 소견은 치조골이 잇몸뼈 뿌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이고요.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되면 이가 들떠서 거의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수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빠진 치아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진 치아를 그대로 두면 빠진 공간으로 이가 막 이동하고 치열이 틀어지고, 그렇게 돼서 충치나 치주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가 빠진 경우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가 움직이면서 치열이 자꾸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예, 또 이를 뽑게 되면 오랫동안 일을 안 한 경우, 이렇게 공간이 없어져서 나중에 일을 해야 될 경우는 부가적인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시두질환이나 풍치 같은 거 더 많이 발생하고, 이가 없으면 연령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보이기도 하시고요. 이 빠진 지 너무 오래되면 틀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조골이 없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결론적으로 이를 그대로 빠진 채로 그대로 둔다면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없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자신 있게 웃을 수도 없게 되고 발음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여러분들 임플란트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는 우리가 치아가 빠진 부위에 턱뼈에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 티타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몸속에서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몸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금속이죠. 그런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을 심어서 입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타이타늄으로 된 인공 치근을 심어서 인공 치아를 고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치아처럼 원활한 기능과 심미적인 만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기존의 브릿지나 틀니 예전에 이가 빠졌을 때 옆에 치아를 갈아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틀니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건강한 치아를 갈아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틀니를 했을 때는 씹는 힘도 많이 약해지고 뺐다 끼웠다 하는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물감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가 나왔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틀니나 브릿지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많은 분들이 내원하고 계신데 와서 공통적으로 걱정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나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한다는데 나는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 그동안 틀니 쓰다가 너무너무 불편한데 이제 임플란트 해서 밥도 좀 잘 드시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근데 내가 과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대부분 이를 상실하게 되면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서 이를 뽑게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부실해져서 이를 뽑았는데 내가 임플란트를 해서 잇몸뼈가 부실하다는데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하시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데 내가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 하시고요. 어떻게 잘 치료를 받았는데 과연 이걸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내가 힘들게 치료받으면 오래 쓸 수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 많으시고요.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주변에서 한 친구들을 보면 문제가 많다던데 아니면 잘 쓰고 있다던데 나는 어떨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들에 대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인가? 이가 빠진 경우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임플란트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임플란트 시스템을 쓰는 거는 20, 30년 정도도 될 거예요. 그전에도 다른 임플란트 시스템을 많이 썼었는데 임플란트가 나온 첫 번째 이유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예전처럼 자기 치아를 가졌을 때만큼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과의사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만든 건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다른 실험을 하다가 티타늄을 동물 뼈 속에 집어넣었는데 티타늄이 뼈랑 붙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과 영역에서 많이 적용이 됐고 그 이후로 틀니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가 하나 빠졌을 때도 옆에 치아를 갈아내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가 빠졌을 때 예전에 브릿지로 많이 치료를 하셨는데 브릿지도 상당히 그 치료 자체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성공률도 높고 별 문제 없이 승률도 많이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옆에 치아를 갈아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끔씩 나는 예전에 이 하나 빠졌는데 옆에 치아 건드려서 이제 3개까지 못 쓰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가능성이라는 걸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플란트는 옆에 치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옆에 치아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죠. 고객이 현재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틀니랑 관련된 거죠. 처음에 시작이 틀니가 불편해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혹시 틀니 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틀니는 아래 틀니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혀가 있어서 움직이면 막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임플란트 시작했죠. 요즘 또 임플란트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자기 치아랑 구별이 전혀 안 되게 아주 예쁘게 잘해보자, 이런 것들이 또 치과 의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틀니를 사용하면서 입안에 뭔가를 끼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이물감도 들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임플란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니를 끼므로 해서 사회생활 하다가 혹시나 한 번쯤은 틀니 끼시는 분들은 가끔씩 틀니 빠져서 좀 민망했던, 중요한 자리에서 민망했던 경험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나왔다고 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단계. 크게 수술 전 검사, 수술 검사는 파노라마라고 치과에 가면 많이 찍는 사진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그걸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요. 요즘은 CT라는 것이 예전에는 의과 쪽에서 많이 찍었던 건데 요즘은 치과 쪽에서도 CT가, 치과 전용 CT가 나와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검사로 CT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사가 끝나면 임플란트 수술에 들어가겠죠. 수술 과정이 있고 수술 과정이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 잇몸이 아물 동안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위에 이를 만드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실은 중요한 게 앞에 3가지보다 유지 관리 문제인데요. 임플란트를 시술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망가지는 게 유지 관리와 관계가 있다면 시간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장은 안 망가져도 시간 지나면 관리가 소홀하면 망가지죠. 왜 치주질환이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지의 이유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의 시작은 일찍 시작할 수 있어도 30대 보통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치주질환도 만성적인 질환이라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임플란트 시술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것도 사실이고, 저는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치아 하나를 임플란트로 하는 것보다 나머지 치아들이 건강하다면 그거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 이 부분이 점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고혈압, 당뇨병 있는 분들은 매일 약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치아도 마찬가지고 매일 열심히 관리하시고 가끔씩 치과에 놀러 가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시술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치아가 금으로 떼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치아 상태가 되게 건강하신 편이세요. 그래서 이 경우 브릿지를 하게 되면 옆에 치아를 많이 갈아서 이를 3개를 해놓죠, 보통. 그래서 요즘은 옆에 치아를 갈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뼈 속에 이렇게 몽체가, 티타늄으로 된 몽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기 티타늄이랑 뼈랑 최근에는 한
2달 정도 있으면 다 붙어버리거든요. 임플란트랑 뼈랑 붙어서 한 덩어리처럼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를 만들어서 힘이 가해져도 버틸 만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위에 기대주라는 걸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이를 만들어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티 안 나게 하려고 치과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 제가 보편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CT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한 대응되는 개념으로 붙인 것입니다. 아직도 보편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죠. 이분은 아랫니는 임플란트를 일단 심으셨어요. 그리고 위엔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또 병원에 오셨지요. 일반적인 단계는 먼저 잇몸을 절개해서 치조골, 잇몸뼈를 봐야 되겠죠. 잇몸뼈를 봐서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절개한 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일단 수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통증을 크게 유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잇몸을 짠다는 것 때문에 통증이 조금 생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뼈 속에 뭔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주 많은 통증을 유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을 째는 거에 더 통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없앨 수 있다면 통증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겠죠. CT 가이드 임플란트 한번 보겠습니다. CT를 치과에서 촬영하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입체처럼 보이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만들고 나서 임플란트 심을 부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한테 수술하기 전에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를 정해서 심어보는 거죠. 그래서 4개 임플란트 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위치가 좋다고 판단되면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미리 이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의 위치를 위에 4개, 아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끝나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의사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 가이드 임플란트는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CT 가이드 임플란트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CT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컴퓨터 단층 촬영 요즘은 뭐 다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수 있고 CT 가이드 임플란트 조금 전에 보셨듯이 컴퓨터 모의 수술이라는 걸 거칩니다. 컴퓨터 상에서 실제로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가장 좋을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지컬 가이드, 정밀 유도 장치,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수술을 위해서 정밀 유도 장치라는 걸 제작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CT 가이드 임플란트는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첫 번째는 정확성.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걱정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사실 수술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예전에 아팠던 게 100 정도 아팠다면 50 이하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성. 3차원 CT 촬영을 이용한 모의 수술을 통해 시술을 오차를 최소화하는 거죠. 오차의 한계를 0mm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전하는 게 첫 번째겠죠, 사실은. 그래서 수차례 모의 수술을 거쳐서 환자분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밀 유도 장치를 제작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쪽으로 시술이 가능하겠습니다. 과학성. 여기에 쓰는 CT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은 치과에서 쓰는 3차원 CT입니다. 그 결과를 아까 봤을 때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CT가 정확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 전에 모의 수술이 정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과정이 안 됐던 이유도 CT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아주 정확한 CT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예전보다 보다 과학적으로 환자분의 상태와 여러 해부학적 구조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CT 찍으면 약간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찍게 되는데, 치과용 CT는 의자에 앉아서 찍을 수 있도록 조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과에서 이런 비슷한 기계는 보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치과에서 파노라마라는 일반 방사선 촬영 기계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촬영실에 들어가시면 의자에 앉으시고 촬영 중에 머리 있는 부분이 흔들리면 영상이 흔들리게 되니까 머리를 고정하는 장치를 입안에 끼시고,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이 엑스레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장치가 돌아가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치과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데 방사선 장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치과에서 쓰는 거는, 치과에서는 단단한 치아 구조나 뼈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사진을 찍다 보면 환자분들이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CT 경우는 더 심할 거예요. 나머지 방사선은 그냥 흔히 이야기해서 비행기 타고 저기 유럽 한번 갔다 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CT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최근에 치과용 CT가 많이 쓰이게 된 이유도, 일반적으로 저기 의과 쪽에서 쓰는 CT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량이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걱정 안 하고 찍으셔도 돼요. 병원 가면 방사선 사진을 찍는데 직원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환자분만 남겨놓고 찍잖아요. 그럼 정말 안 좋겠구나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매번 환자분 찍을 때마다 방사선을 맞으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맞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가끔씩 필요할 때 찍는 거니까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CT라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T를 찍으면 이렇게 평면을 3개를 얻습니다. 우리 치아 구조를 위쪽에서 바라본 그림, 옆쪽에서 바라본 그림, 앞쪽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여기가 코 있는 부분이죠. 코 있는 부분이고, 아래 치아, 위에 티조골.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차원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예, 정밀 유도 장치는 이게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끼고 환자분 개개인마다 맞게 개별로 제작이 되죠. 예, 임플란트 4개 심을 거면 임플란트 심을 위치에 이렇게 저희들이 기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금속으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게 됩니다. 입안에 이걸 끼시고 여기 임플란트 심리박에서 임플란트 이렇게 그 공간 그대로 구멍이 나 있는 대로 살짝 밀어 넣으면 임플란트 시술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까 처음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한 다음에 뼈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뼈를 보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요. 예, 뼈를 보고 뼛속에 심어야 되니까. 근데 CT 가이드는 그 전에 뼈를 충분히 본 다음에 미리 위치를 다 정해놓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굳이 뼈를 봐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잇몸을 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장치가,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장치가 미국에서 개발되어 오는 장치인데 저희들이 개발 과정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차를 많이 수정하면서 작년부터인가는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실제로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임플란트가 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술한 날 사진인데 피도 거의 안 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노라마, 일반적으로 많이 찍는, 수술하고 나서는 상태 보기 위해서 많이 찍는데 미리 정한 대로 임플란트 심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한 거랑 틀리게 이렇게 똑바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임플란트가 다 똑발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똑바를수록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CT 가이드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잇몸뼈 상태가 나쁘지 않고 양호하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날 이를 만들어드려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가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식립해서 이를 4개나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빠진 날 임플란트 하시고 이까지 만들어서, 물론 수술했으니까 그날 가서 무지무지 딱딱한 거 씹으시면 물론 안 되겠죠. 밥 같은 거는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정리해보면 잇몸 절개,
꼭 필요하죠. 치료고를 봐야 되니까. 시티가이드 임플란트는 사전에 열심히 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붓기랑 통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과 붓기의 대부분은 잇몸을 째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임플란트도 잇몸을 적게 째면 통증이 좀 덜하게 돼요. 그리고 시티가이드는 잇몸을 째지 않으니까 통증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모의 수술은 아까 여러 번 시행하게 됐고, 잇몸을 째지 않기 때문에 실복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치과에 나온 횟수도 되게 줄어드세요. 정확도, 사전에 정확하게 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죠. 기존 임플란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거는 수술할 때 의사의 컨디션이나 의사가 숙련된 손의 놀림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근데 시티가이드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정도의 정확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임시치아 바로 가능할 수 있고요. 정밀 유두장치 써서 시티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하죠. 다른 치료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쪽에 어글리 4개 없으신 분, 이것도 시티가이드 임플란트라서 아주 똑바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브릿지, 치 하나 빠졌을 때 브릿지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 브릿지를 하신 분이셨어요. 여기가 빠져서 여기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브릿지를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앞니가 망가져서 이를 갈아냈을 때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를 뽑고 여기 정밀 유장치를 끼고 이 위치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되어 있던 모습이죠. 여기 브릿지에 기둥이 되는 치아가 충치로 많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수명.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명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면 안 아플까요?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 다음인가요? 네, 어쨌든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받는데, 수명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치아 얼마나 쓸지 알겠습니까? 물어보시면 저 모르지요. 근데 아는 건 있겠죠. 상태가 이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수명은 치과에 가면 반영구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반영구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치과의사들은 영구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임플란트, 현재 쓰고 있는 임플란트는 30년, 20년 이상 100개 중에 95개 이렇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뼈 상태, 뼈가 너무너무 약한 분 실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패해도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수명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런 뼈 상태나 또 임플란트 시술할 때 얼마나 제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서대로 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검진이나 유지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개인 관리. 아무리 잘 돼도 관리 못 하시면 나중에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기 검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의사도 잘하고 환자분도 잘하시고 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시작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재수술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시술 후 1년 내에, 임플란트하고 1년 내에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1년에서 5년도 있고 5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인 경우는 여기 뼈 속에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처음에 뼈가 너무 약했다거나 심을 때 뭐 염증이 혹시 있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1년 이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서 5년 이내. 그 임플란트를 하면 수술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기 1년이랑 1년에서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쪽에 들어가는 이가 잘 안 맞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밑에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단기간 내에 생기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요성이 덜 알려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위 이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5년 이상 지나서 망가졌다. 이거는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5년 동안 망가지지 않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망가지는 건 관리 못한 측면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깨끗해요. 하나는 치조골이 요만큼 없어졌어요. 그래서 관리 못하면 우리 치아에 풍치 생기듯이 임플란트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진 않죠. 풍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한다. 치과 오시면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열심히 닦으십시오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열심히 닦습니다가 답이에요. 근데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3번 이런 거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많이 닦을수록 잘 닦이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닦고 나서 닦는 이유는 깨끗하게 하려고 닦거든요. 근데 닦고 나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닦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닦는 방법은 칫솔 진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쓰셔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티실 이런 거 보조적인 식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거나 뭐 자기치하거나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한 치아에는 무리한 저작을 피해야 한다. 밥 잘 먹으려고 임플란트 했는데 딱딱한 거 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 단 한 가지 여기에 무리한 저작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오징어 씹지 말라는 의미죠. 호두 같은 거 까지 말라는 의미죠. 그냥 일반적인 식사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다른 문제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6개월에 한 번은 구강검진 및 임플란트 치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뼈가 없어진 임플란트 보셨는데요. 6개월마다 검진 받으면 혹시 없어지더라도 조금 없어졌을 때 치료됩니다. 그러면 다시 임플란트 안 해도 되죠. 그래서 6개월마다 아무 일 없어도 치과에 와서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보시고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8개, 10개 정도 임플란트를 해야지 이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죠. 8개 임플란트 할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근데 틀니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틀니 자체가 많이 불편한 면이 사실은 있어요.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간의 타협점을 찾는 거죠. 틀니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틀니만 들어가 있으면 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임플란트의 개수를 2개나 4개 정도만 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강내 이렇게 바하라고 막대기 모양이 들어가고 틀니가 여기 얹히면서 여기 단초처럼 생긴 게 들어가요. 그래서 틀니를 끼면 임플란트에 딱 고정이 돼서 잘 안 빠지게 되죠. 그래서 틀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잘 안 빠지는 틀니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인병과 임플란트. 고혈압. 여러분 고혈압 가지신 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아주 많은 부분이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죠. 조절 잘 하셔야죠. 조절 잘 되시면 치과 진료 받는데 문제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치과에서 긴장하는 게 제일 문제시거든요. 혈압 조절이 되다가도 치과만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치과에 가면 꼭 친한 분을 한 명 사귀셔야 돼요. 그분이랑 손잡고 혈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 받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혈압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압약을 드시면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거나 다른 항응고제나 혈액순환 개선제 드시거든요. 그런 분은 치과에 가서 뭐 발치를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스피린 장기간 드시면 입 뽑거나 임플란트 하고 나서 피가 잘 안 멈추거든요. 근데 며칠 끊고 가면 별 문제 없어요. 사전에 꼭 말씀을 드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은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당뇨인 분 잇몸이 안 좋다.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잇몸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당 조절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당뇨병은 치주질환을 일으키고 치주질환은 당 조절이 안 되게 만들고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 역시 여러분들, 여러 어르신들께서 조절 잘 하시면
치과 진료는 당뇨가 없으신 분이랑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임플란트랑 관련돼서는 그 당뇨 혈당 수치 측정하는 건 자꾸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피 검사하면 이 당화 혈색소라고 이 수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수치가 7% 이하로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시면 임플란트 하고 나서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도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골다공증 골다공증 특히나 여성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근데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도 빠지고, 근데 이는 사실 골다공증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과에 오시면 임플란트가 뼈에 들어가는 건데 뼈가 약하면 걱정이 되시죠. 근데 실제로 골다공증이라는 게 턱뼈에는 잘 안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척추나 다른 데서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또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 그 약 중에 임플란트랑 좀 서로 궁합이 잘 안 맞는 약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은 역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약을 드시는 게 어느 정도 드시고, 먹는 약인지 주사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나누시면, 골다공증 역시 저도 많이 진료해봤지만 별 무리 없이 잘 넘어가시더라고요.